예전에 막 드라마도 그렇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랑 함께 있으면 다 무너져 내리는 집에서 살아도 좋아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대부분 이렇게 욱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이 미치광이처럼 처음에는 보여요. 하지만 이게 진짜 미친 짓인지 그 결과는 내 진짜 자아가 원하는 대로 프레임이 짜져야지 사람은 그제서야 만족감, 안정감을 느끼면서 행복함을 느껴요. 행복이라는 요 안에는 사실은 안정감이라는 게 같이 들어있기 마련이거든요. 적응을 못한 게 아니라 애초부터 적응할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적응을 강요를 하면 안 돼요. 노력이란 단어를 아무 때나 갖다 쓰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 노력이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어떤 걸 겪어내면서 그걸 못 참겠어가지고 뛰쳐나갔는지는 그건 저만 아는 거예요. 겪은 저만.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오랜 시간 동안 기분이 안 좋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분이야 늘 안 좋지. 하지만 문강태와 같이 있을 때만큼은 전혀 기분이 안 좋아 보이지 않는 그 고문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오늘 저의 얘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해당되는 얘기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순간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날에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미친 듯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왜 이렇게 자꾸 화가 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더워서 화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운 게 그냥 거의 절정에 치달았을 때 그 더위를 스스로 해결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더워서 계속 화가 나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걸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저는 더위에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더운 날을 굉장히 싫어하고 조금만 더워도 남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더워하고 그걸 참는 걸 잘 못하는 그런 체질이 된 거예요. 어렸을 때는 여름을 즐기고 여름을 굉장히 남들에 비해서 잘 견뎠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만 더워도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르게 더위를 더 많이 느끼고 계속 더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한 몇 년 전부터 발견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렇다라는 거를 완벽하게 자각을 하고 있지 못하면 처음에 이렇게 빨리 내가 화난 이유에 대해서 못 찾아요. 근데 그 순간에는 제가 더워서 화가 났던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계속 더위에 노출되고 더위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남들이랑 똑같이 그 더위에 노출되는 일을 하더라도 훨씬 더 힘들겠죠. 왜냐면 저는 남들에 비해서 훨씬 더 더위를 많이 타는 타입이니까, 그런 체질이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쌓이면은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리고 남들에 비해서 그걸 느끼는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만약 그 환경을 제가 스스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고 그것이 마치 나의 운명의 굴레라고 생각이 드는 게 순간 팍 자각이 되면은 그땐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기관지가 원래 안 좋은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먼지 많은 데서 일하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일주일 내내 막 콧물 때문에 막 시달리고 장난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관지가 남들에 비해서 훨씬 안 좋은 사람이 기관지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먼지가 엄청 많은 그런 환경에 노출돼서 맨날 일을 몇 시간씩 해야 되는 거예요. 12시간씩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아 하면서 살 수 있죠. 그리고 뭐 우리 아들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해도 일하는 거에 감사해야지 하면서 참으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러려고 태어난 게 아닌데 하는 순간에 그때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정에 치달을 때 진짜 분노를 하게 돼요, 사람이. 힘들어요. 힘든 게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이러면서 삭힌단 말이에요. 티가 나요. 참고 있는 게 막 티가 나는데 그러다가 그게 한계에 도달했을 때 사람은 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버겁고 온갖 가지의 여러 가지 나를 정말 괴롭히는 그 모든 감정들과 실질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더 이상 이건 아니야 라고 차는 순간에 사람은 화를 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한마디로 벗어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한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마치 문 상태처럼 내가 활짝 웃는 얼굴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웃는 얼굴 한번 해보세요. 사진관 가서 사진을 찍을 때도 너무너무 그게 어색한 거예요. 제 감정 표현하는 게 스스로 되게 어렵고, 그리고 행복한 표정, 웃는 얼굴, 그게 남 앞에서 지을 수 있는 얼굴인
건 줄도 잘 몰랐고 그 정도로 감정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만족하는 상태라고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없었어요. 그동안 한마디로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자기 만족이란 것도 없었고 행복하다라는 감정도 느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매번 기분이 안 좋아요. 그 긴 시간 동안 매일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고문영의 그 대사를 딱 듣고서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나 저 기분 뭔지 아는데? 그러니까 이걸 또 다른 말로 해보면은 아직 이거는 내가 원하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과정 중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상태가 전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는 내가 만족할 것도 없고 행복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의 상태거나 아직까지는 그거에 도달하기에 너무 먼 상태에 있는 이 현실감 때문에 너무너무너무 찝찝하다 못해 화가 나는 거죠. 이 상태 자체가 나를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풀어보면 이 상태가 싫고 이 사람이 싫고 내가 지금 처한 이 환경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은 화가 납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내가 원하는 어떠한 프레임으로 구성이 달라져야지만 사람이 천사가 될 수 있어요. 너는 왜 성격이 그렇게 유별나니? 너는 왜 그래? 이런 말을 어렸을 때 자주 들었던 분이라면 저는 어렸을 때 항상 이런 말을 듣고 자랐었거든요. 하물며 가족들한테도 그런 말을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아예 그 말을 듣지 않는데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내 진짜 자아가 원하는 대로 프레임이 짜져야지 사람은 그제서야 만족감, 안정감을 느끼면서 행복함을 느껴요. 행복이라는 요 안에는 사실은 안정감이라는 게 같이 들어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정감이라는 걸 찾기까지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어딜 갖다 놔도 저한테는 항상 너 왜 이렇게 적응을 못하니? 예를 들어서 아주 긴 그 학교를 다녀야 되는 학창 시절이 있잖아요. 그 질풍노도에 특히 청소년기에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이었어요. 너 왜 이렇게 적응을 못하니? 너 왜 이렇게 혼자 튀니? 유별나니? 어딜 가나 그런 말들을 듣고 담임이 저를 적극적으로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담임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고 쟤를 왕따 시켜버려라. 담임 입에서 저 몰래 종례 시간에 그런 얘기를 애들한테 해서 애들이 쇼크를 먹어서 저한테 달려와서 얘기를 해줬던, 저보고 나가 있으라고 했어요. 종례 시간에. 너 잠깐만 나가 있어 볼래? 왜지? 약간 어벙벙한 거예요. 그냥 나가 있었는데 종례 다 끝나고 나서 애들 이제 집에 가잖아요. 저는 그때 동안 그냥 밖에 있었거든요. 영문도 모른 채. 그때 왜요? 라고 물어보지 못해서 참 그때 한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애들이 뛰쳐나와서 저한테 그랬어요. 야 담임 미쳤나봐. 너 왕따 시키래. 이런 말을 애들이 이제 전해줘서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노골적으로 담임이 저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유별나고 제가 뭔가 문제의 근원인 것처럼. 저는 그때 당시에 담배도 피지도 않았었고 학교에서 무리를 일으킨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자기만의 어떠한 입장과 생각으로 저를 그렇게 몰아가면서 담임이라는 사람이 저를 왕따시키라고 학급에서. 그게 고작 중1 때였단 말이에요. 14살 때겠죠? 14살 맞죠? 어린 나이에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어른에 대한 신뢰도가 와장창 무너져 내리면서 어른, 선생 이런 것에 대해서 님자를 붙이지 않게 되면서 굉장히 그때부터 많이 막 나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가정에서도 케어가 안 되면서 엄마 아빠도 처음에는 이제 저를 믿어주는 것처럼 하다가 제가 조금씩 이제 진짜 엇나가기 시작하니까 네가 문제네 이렇게 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일단 담임이랑 사이가 틀어지고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적응이 안 되니까 가정에 돌아가서도 제가 엄청나게 극심하게 사춘기를 겪었던 터라 엄마 아빠도 저를 케어를 못 해줬어요. 근데 시작은 별거 아니에요. 지금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데 뭐 반지도 못 끼게 하고요. 어렸을 때 뭐 렌즈 같은 것도 많이 끼는데 서클 렌즈 이런 것도 못 끼게 하고 얼굴에 아무것도 바르면 안 되고 입술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립밤 같은 것도 아예 못 바르게 했어요. 너무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린 나이 때지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쟤는 반곱슬이면 머리가 약간 파마기가 있어요. 그러면 쟤는 되고 내가 약간 머리를 컬을 해가지고 고데기를 하면은 바로 그걸 가지고 막 선배들이 머리를 빨려버린다든지 화장실에 가서 선생이라든지 뭐 선배가 내 머리를 빨아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부터 너무너무 그냥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왜? 왜 안 되는데?
아예 그냥 그때는 그거를 수용하고 싶은 마음이 스스로 들지도 않았었고요. 그걸 납득시켜주는 타당한 그런 설명조차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그렇게 공격적인 태도로 저를 대하다 보니까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근데 왜 했어? 이러면서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냥 교칙이니까 하지 마. 근데 그 교칙이 제가 봤을 땐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뭔가 납득할 만하다거나 공평성이라거나 이런 것들도 다 맞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공부 잘하는 애가 어떤 것을 어기면은 넘어가주고 이런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되면서 완전히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게 됐었죠. 그러면서 공격적으로 저를 대하니까 저도 똑같이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도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막 욕하고 장난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유별난 애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저는 단지 남들이랑 똑같이 하고 다니고 싶지 않았을 뿐이고 예쁜 걸 좋아했을 뿐이고 일상적이게 똑같은 것들이 싫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더 뭔가를 새롭게 해보고 싶었을 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뭔가 꾸미는 행위가 되기도 했었고 이런 식으로 표출 방식이었을 뿐인데 그 사람들은 저의 독창성이나 뭔가 예술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몰살해버리고 똑같이 무슨 군대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한 아이들의 개성을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그걸 다 풀 수 있는 환경에 제가 살았다면 저는 유별나다라는 소리 절대 안 듣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던 애들이 시간이 지나서 대부분 외국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거고. 그리고 조금만 어디로 가봐도요. 다 인종도 다르고, 머리 컬러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헤어 같은 걸로 지적을 한다거나,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만큼 너무 보수적이고, 그리고 저라는 성격을 받아주기에는 그 시대가 너무나도 더욱더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트러블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미술 시간에만 저의 독창성을 항상 인정받았던 것 같아요. 너는 생각하는 게 다르다. 어떻게 이걸 만들 생각을 했어? 이러면서 미술 선생님들 입에서는 굉장한 칭찬이 쏟아졌는데 참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묵살 당하다시피 해서 어렸을 때 저의 개성과 자아를 살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가정적인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고문형이라는 그 캐릭터가 엄청나게 큰 대저택에 아이들과 어떻게 보면은 또래들과 단절돼서 거기서 이제 엄마의 강한 명령 아래 엄마가 학습해주는 그 잘못된 방식대로 자기가 성장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랑 다르게 자랄 수밖에 없어요. 뭔가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큰 게 아니라 그 아이들과는 단절돼서 어린 나이 때부터 그 큰 대저택에 뭔가 차단된 상태로 오랜 시간 동안 유년기를 보냈다 보니까 당연히 사회성이 떨어지죠. 하지만 문강태와 있을 때의 웃는 얼굴을 보세요. 자기 자아가 실질적인 천성이 드러날 때 그 웃는 얼굴로 표현되는 표정을 보셨나요?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눈물도 흘리면서 미안해 할 줄도 알고 쌩긋 웃으면서 좋아하는 감정을 그대로 또 나타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고문형의 천성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처음에는 보여졌지만 감정이 굉장히 풍부하고 충분히 있는 사람이고 그걸 표현 또한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대상이 돼야 돼요, 대상이.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정도로의 뭔가 유대감과 공감 형성이 되는 상태에서만 그게 나오는 거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방식으로 표현이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도 되게 중요해요. 아무튼 저도 집이 싫어진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대상인 가족 앞에서는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막혀버리면은 이제 가족이라는 가장 깊은 유대 관계에서 표현이 막혔을 때 타인 앞에서는 그 표현이 거의 다 막혀버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진짜 피도 안 섞였지만 피가 섞인 것보다 더 나와 유대감이 형성되는 또 인연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살다 보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기까지는 날카롭다, 쌀쌀맞다, 뭐 까다롭다 여러 가지 말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결정적인 계기를 아빠가 참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자꾸 명령조로 아빠가 뭐 4시만 돼도 전화 와서 막 들어오라고 소리치시고 때리시고 너무너무 또래 아이들과는 다르게 억압받는 청소년 초반기를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나와 있으면은 항상 마음 편하게 놀지도 못하고 항상 불안했어요. 제 마음을 항상 불안하게 만들었던 거는 저희 아빠. 시계를 자꾸 보게 되면서 아 전화 오면 어떡하지?
지금 애들이 어디 가자고 하는데 여길 가게 되면은 내가 집에 들어가는데 소요 시간이 이만큼 더 늘어나고, 어렸을 때부터 막 이런 걸 계산하면서 놀아야 되니까 너무너무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불안한 감정이 노는 순간에는 사람이 놀아야 되잖아요. 놀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이완이 안 되는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완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애들이랑 뭐 예민한 그런 관계도 있었을 것이고, 부모가 나를 그렇게 억압을 하니까 나와 있는 시간에도 항상 초조해하면서 돌아가는 시간을 보면서 편하게 아이들이랑 어울릴 수 없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누적되면서 매 순간이 그냥 공포, 긴장 이런 걸로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아빠가 했던 말 중에 아직까지도 굉장히 크게 기억에 나는 게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중학생쯤 되면은 내 소유라는 그 감각이 확실하게 생기잖아요. 사실은 어렸을 때도 일찍 생기잖아요, 대부분. 엄마가 이거 먹어 이러면 이거는 내 거, 내 쭈쭈바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기 때부터. 내 우유야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신발장을 봤는데 제가 너무 아끼는 분홍 뾰족 구두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막 짜증 부리면서 어쨌어 막 이렇게 하는데 버렸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엄마 아빠랑 차를 타고 가면서 차 안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건데 왜 버리냐고, 내 건데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버리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빠가 엄청나게 소리치면서 니께 어딨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아빠가 준 돈으로 산 게 맞아요. 그래서 완전히 내 거다라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개념이 가족 사이에서 있을 수 없잖아요. 제 거잖아요. 제 구두니까. 제 발 사이즈에 맞게끔 제가 원해서 컬러를 선택해서 산 그 구두인데 이건 내게 맞는데, 마치 아무것도 내 소유가 없는 것처럼 아빠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러면 그 내 방에 내가 누워있는 침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방에 있는 뭐 화장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 다 내 거 아니잖아요. 내 방도 내 거 아니잖아요. 굉장한 어렸을 때 쇼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이라는 공간이 너무너무 원래도 불편했는데 더 그 사건으로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동안에도 편한 적이 없어요. 진짜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TV를 엄마 아빠랑 같이 보고 있고 뭐 오빠랑 보고 있고 이런데도 편하게 TV를 본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같이 뭐 바닥에 누워있든 소파에 앉아있든 같이 밥을 먹으러 가던 편했던 기억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가족이랑 있는 그 모든 시간이 편했던 기억이 없다.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아이였나요. 저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울었어요. 몇 년을 뭐 밤에 생각하다가도 울고 막 기도하면서도 울고, 너무너무 제 어린 인생이 불쌍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독립적으로 좀 인정받고 싶었고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싶었고 이런 것들이 강했기 때문에, 더 자유를 원했기 때문에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에선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아빠랑은 1초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빠가 약간 폭력적인 부분도 있기도 했었고 그냥 다 싫었어요. 막 잘해주신 부분도 있긴 했는데 그냥 아빠의 그 좀 무식하고 무지막지한 그런 부분들이 저의 성향과 너무너무 안 맞았어요. 설명도 없이 그냥 때리고 이런 거 다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스타일이고, 미개한 방식은 너무너무 저한테 안 맞아요. 저는 납득하고 이해를 해야지만 뭐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회초리부터 날아오는 거는 아예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가출을 해버렸고, 그러다가 가출 청소년이 되었고 정말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순간에 화가 난 걸 못 참아서 못 견뎌서 한 행동이에요. 진짜 막 가출할 때 편지 쓰면서 줄줄 뭐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지만 더 이상 못 참겠어가지고 그게 차서 가출이란 걸 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욱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이 미치광이처럼 처음에는 보여요. 하지만 이게 진짜 미친 짓인지 그 결과는 진짜 정확하게 알려면 나중에 가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다 쟤 진짜 질이 나쁜 애구나, 결국 가출까지 하는구나, 친척들 사이에서도 뭐 말이 많았겠죠. 하지만 제가 어떤 걸 겪어내면서 그걸 못 참겠어가지고 뛰쳐나갔는지는 그건 저만 아는 거예요. 겪은 저만. 주위에서 막 뭐라고 하던지 말던지, 학교에서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가정에서 겪었던 그 누적된 모든 것들이 저를 너무 그냥 숨막히게 했어요. 그렇게는 살기 싫었어요. 그렇게 살 바엔 진짜 죽어버리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완전히 이건 아니다 하면서 출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이 있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천성대로 못 살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천성대로 못 사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나답게 못 사니까, 나답게 살 수 없는 환경이 나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걸 직시했을 때 얼마나 분노를 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분노가 극에 차면은 못 참는 그 순간에 결국에는 그 환경을 뚫고 찢어버리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정신승리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배경이나 환경이 나빠도 그냥 참을만해, 괜찮아, 이러면서 어떠한 것으로든 합리화를 시키면서 자기는 그걸 긍정적이라고 표현한다거나 진짜 괜찮은 척을 하고 있겠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오만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승리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죠. 저도 이 과정을 겪어봤거든요. 정신승리 상태로만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제가 늘 많은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내 정신 상태만 맑아져서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정신 상태만 승리를 하고 있다라고 진짜 승리가 아니라 결국은 환경까지 같이 좋아졌을 때, 그러니까 정신적인 승리도 되고 두 번째로 환경도 실질적으로 변화가 충분히 내가 원하는 만큼 생겼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짜 해결 상태인 거예요. 진짜 나다운 상태. 제가 굉장히 좁은 집에 살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그렇게 살아도 좋아 라고 믿고 믿고 있었어요. 믿고. 근데 진짜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딱 그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기간까지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도 제가 그거를 손해를 보면서까지 좀 무리를 해서 큰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무리를 해서라도 큰 집에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무리를 했다라고 말했잖아요. 좀 무리를 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타이밍이 큰 집으로 옮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단 한순간도 그 집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단 한순간도.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간 거잖아요. 진짜 너무너무 그 집에만 있으면 화가 나고 진짜 미칠 것 같아가지고 무리를 해서라도 나왔는데, 차라리 나와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하고 돈 좀 더 열심히 벌어서 이거를 감당하면서 사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고, 그러니까 환경을 옮겨봐야 알아요. 진짜 옮기길 잘했다. 진짜 내가 그 환경을 벗어나길 잘했다. 라는 거는 진짜 벗어나봐야지 아는 거지, 여기서 여기로 갈 거 생각하면서 있는 그 동안이랑 완전히 옮겨서 진짜 이러길 잘했어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막 드라마도 그렇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랑 함께 있으면 이 비좁아 터진 이런 데 살아도 좋고 다 무너져 내리는 집에서 살아도 좋아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 같이 더 좋은 집 갈 생각을 못 합니까? 왜 더 좋은 집을 가기 위한 노력을 안 합니까? 이거부터가 문제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정신승리로만 연장하려고 해요. 그 기간을. 근데 그거는 결론적으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은데 자기를 계속 기분 좋다 하면서 다독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진짜 자기가 아니에요. 진짜 자기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은 자기다울 수 있는 환경에서 두 손 두 발 피고 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안정감과 여유로움과 사람이 이런 게 다 진실되게 표출되는 거지, 내가 마음으로만 정신승리해서 막 여유롭고, 이거는 환경과 정신승리와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읽히는 입장밖에 안 됩니다. 저 사람 그냥 마음으로만 행복한 척 하는 거구나, 마음의 행복만 누리고 있는 거구나 라고 다 읽혀요. 그래서 환경도 뒤집고 쟁취한 자 앞에서는 마음 승리의 입장은 굉장히 하등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 뚜껑을 한번 열어야 돼요. 마음 승리, 정신 승리로만 살지 말고 이 뚜껑을 열었을 때 환경을 뒤집을 수 있는 판이 있구나, 이걸 발견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맞춰주는 거잖아요. 맞춰가면서 행복해, 그래도 이 정도면 행복하지, 이러고 사는 거랑, 그러니까 나다우면 되는 환경에서 맞출 것이 없어요. 다 나한테 맞춰진 환경에서 마음도 행복하면서 사는 거랑은 너무너무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유독 약하고 취약하고 힘들어하는 것에 매여있는 환경에서 정신 승리로만 버티려고 하지 말고, 사실은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기분 좋아, 괜찮아.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절대 좋을 수가 없어요. 어떤 데 있으면 내가 정말 나약하고 정말 잘못된 문제만 있는 사람처럼 비춰지기도 해요. 하지만 다른 환경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내가 독창적이고 아주 비범하고 비상한 사람이 되기도 한답니다.
불안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게 결론은 화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랑 있으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지, 저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난 지극히 정상인이에요. 아니면 훨씬 더 뭔가 존경받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중거 집단의 설정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등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사람, 정말 쓰레기 같고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 중거 집단에 나를 두면은 나는 그런 사람밖에는 못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거 집단을 탈출하여 나한테 정말 꼭 맞는 중거 집단을 선택했을 때 나의 개성을 인정받으면서 나의 천성대로 행동해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가만히만 있어도 편안하고 기분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로 그냥 거기에 있는 동안은 항상 기분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애초부터 좋은 중거 집단, 나에게 정말 꼭 맞는, 잘 맞는 그런 중거 집단에서 태어났었다면 정말 더 좋았겠죠. 그게 이제 가정이라는 가장 소규모의 집단이 될 텐데, 정말 나를 잘 이해해주고 케어해주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해주면서 내가 더 멋있는 수영을 잡고 나갈 수 있게끔 대를 잘 세워주는 그런 가정에서 났다면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했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죠. 분명히 인생에 있어서 참고 견뎌야 되는 때도 있어요. 항상 벗어나고 찾아 나서고, 이게 모험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항상 나의 때는 아니고요. 참고 뭔가 견뎌야 될 때도 있지만, 지금은 그 때가 지나서 중거 집단을 진짜 옮긴다든지 내가 취약하고 버거운 것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내 천성대로 온전히 누리고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셋업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어떠한 수단적인 보충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한 채 아직도 그냥 정신승리, 그냥 환경에 맞춰가는 삶, 이런 것만 살고 있다면 당연히 화가 나죠. 항상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찡하는 순간이 이 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문강태가 고문영을 만났을 때, 고문영이 문강태를 만났을 때 서로 진짜 찡하는 그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딱 그때부터 그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천성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웃고 표정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걸 표현한 드라마가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드라마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렇게 벅차오르는 순간이 있었어요. 정말 가슴이 찡하는 그 신호가 오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놓치지 말고 잡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지나치지 말고. 진짜 매일매일이 기분이 좋지 않았던 나날들의 반복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 한때는 정신승리로도 어느 한 기간을 보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환경을 바꾸는 작업에 있어서 한 중간 정도 스스로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 되니까 이제서야 알겠는 거예요. 아, 안정감이란 이런 거구나. 행복감이란 이런 거구나. 내가 20대가 들어서 충분히 행복에 젖었던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반쪽짜리. 환경이 좋아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충만한, 저는 반쪽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환경이 반이고 마음이 반이라고 쳤을 때 저는 정말 이게 완전 비등비등하다고 봐요. 하나라도 조금 더 많은 쪽을 주자면 마음이 51%? 왜냐면 항상 이게 기준이 돼야 되니까, 내 정신적인 이게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어야 되니까 얘가 51이라면 저는 환경이 49라고 보거든요. 정말 비등비등해요. 그러니까 둘 다 채우지 않으면 사람은 진짜 반쪽 인생밖에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51%? 아니면 1%는 남겨두고 50%를 꽉 채웠다라고 할 만큼 진짜 마음적으로 충만한 상태까지 저는 20대를 보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신승리 마음으로 완벽하게 나를 세우고 나를 진짜 정신적으로 깨우는 시간에 완전히 몰두해 있었다면, 그걸 통해서 저는 지금 완전히 환경적으로 그 에너지를 또 밀어 넣으면서 이 게이지를 채워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만 가득 충만했을 때 행복감과 그때 느꼈던 안정감도 있었지만, 그거랑 이 환경이 진짜 좋아지면서 느껴지는 이 안정감이랑은 실체감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정신승리라는 부분이 이런 걸 의미하는 거겠죠. 환경이 정말 안 좋았을 때도 이것 때문에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버티는 때는 지나갔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개개인의 인생의 때가 다 있겠지만 이제는 이쪽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자기 마음 케어나 이쪽을 신경 안 쓰고 환경만 막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지층이 또 약하면
환경을 더 좋게 하려고 막 돈 벌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거기에만 막 매여 있고 주식만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망합니다. 잘못하다가. 그래서 이런 밸런스도 너무 중요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거는 정말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의 기준을 잘 세우고 색칠을 잘 해나가는 삶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반 정도 채운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아직도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원하는 삶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이라서예요. 아직이라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 아, 내가 이루고 싶은 이상이 더 크구나. 내가 아름답고 이상적인 것에 대한 열망이 아직은 남아있구나. 지금 이 현실보다 더 크구나. 아, 이러다가 나는 이걸 다 가지겠구나. 웃는 얼굴로. 그래서 이 길을 걸어 나가는 동안 기분이 어딘가 모르게 찜찜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하는 거죠. 아, 그만큼 내 이상이 크구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이상이 커서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내가 가질 수 없는 거라고 의뢰 판단해버리고 지치고 스스로가 자기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지 않게끔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은 것은 저는 나쁜 신호라고만은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고문영의 그 인생을 빗대서 말을 해봤을 때도 그렇고 기분이 늘 안 좋은 이유는 내가 원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낫게 사는 거예요. 더 나아질 수밖에 없게끔 살아버리는 거죠. 용납이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름 같은 것도 막 생기잖아요. 나이 들면. 근데 그게 용납이 안 되니까 막 화가 나서 얼굴에 막 손을 대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용납이 안 된다라는 요 문제가 되게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4층에 사는데 5층 사람들이 쾅쾅쾅 거리면서 그렇게 걷지 말라고 좀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맨날 밤마다 쿵쿵쿵쿵 거리고 난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퍼 싸가지고 밑에서 막 우퍼 올리고 응징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로 결심을 합니다. 내가 꼭대기층 살고 말지 이러면서 그때부터 진짜 돈에 대해서 완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경제 쪽으로 팍 트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화나는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는 안 산다. 그래서 화도 좋은 방향으로 이게 확 올라오면은 불이잖아요. 열이잖아요. 그래서 열정을 다해서 어떠한 것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이 팡 뚫리기도 해요.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내가 정말 실력이 좋고 잘 가르친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엄청나게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정말 지루하게 가르치는데도 저 사람은 석사가 있으니까 저 사람은 교수니까 돈도 다르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저를 훨씬 더 대단하게 보지만 그냥 행정관리직에 계신 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더 우대하는 그런 차별 대우도 당해보고 그러니까 실력이 아니라 학위로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거에서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때 진짜 머리가 터져버리게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학창시절에는 넌 이래, 넌 저래 이러면서 저한테 막 판단질을 하는데 아,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저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용납이 안 되니까 매번 그렇게 화가 나 있고 성격이 진짜 막 포악해지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태로 저는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격만 나빠지고 끝내는 게 아니라 성격이 나빠지려고 하면서 성격도 나빠는 지는데 그걸 해소시키기 위해서 환경적인 변화를 만들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화나는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겪을 때 그냥 다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고 아니면은 되게 두 얼굴처럼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고 뒤에서는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막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런 식으로 괜찮다 혹은 반 때우기 식으로 안 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랬던 사람이고요. 아이스 초코가 너무너무 마시고 싶은 거예요. 벌컥벌컥. 근데 이거를 당장 지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돈도 안 돼요. 환경도 안 돼요. 없어요. 집 옆에도 없고. 그래서 그냥 초코 과자를 먹었어요. 집에 예전에 사놓은 초코 과자를 꺼내서 먹었어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초코 과자 먹으면서 때우면서 사는 거예요. 이거라도 먹어야지. 이렇게. 근데 기필코 아이스 초코를 마셔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 그리고 자기 꿈을 대할 때 자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거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기필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그렇게 살아야지 그제서야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참 삶이구나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전엔 몰라요. 자기 인생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좋지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제대로 된 인생을 맛봤을 때
아니었어. 이때까지 나 인생 헛살았던 거구나. 그제서야 비로소 말을 할 수 있다니까요.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그리고 너한테 충분한 시간을 줬잖니. 근데 왜 적응을 못하니? 아직까지도 왜 그러니 도대체? 적응을 못한 게 아니라 애초부터 적응할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적응을 강요를 하면 안 돼요. 그 환경에 적응을 할 생각 추호도 없는 사람한테 적응을 하라고 하면서 거기다 그 사람을 쑤셔 넣어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부모, 그러한 선생님, 그러한 직장 상사, 그러한 권위자 밑에서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죠. 굉장히 유명한 경영인 피터 드러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진짜 잘 쓴다라는 거, 잘 다스린다라는 거는 그 사람을 제자리에 두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저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진짜 그 사람을 잘 쓰려면 그 사람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존재의 이유가 되는 자리에 그 사람을 갖다 놓으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였던 사람인데 대단한 값을 한다. 그 사람을 안 맞는 자리에다가 억지로 끼워 넣으니까 맞겠지 하면서 자기가 또 맞춰 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동그라미 들어갈 자리에 세모를 끼워 넣으면 물이 줄줄줄 새겠죠. 거기로 물을 막 지나치게 하면. 그런 것처럼 맞는 자리가 아닌데 끼워진 것들은 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부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자리가 뭔지, 나에게 맞는 환경이 뭔지를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노력이란 단어를 아무 때나 갖다 쓰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 노력이 의미가 있는 거죠. 안 맞는 데다가 자기를 끼워놓고 언젠간 맞겠지. 그러다가 할머니 되고 능률이 안 오르고 재미도 없고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기분을 나쁘게 하는 환경을 벗어나고 나를 그렇게 만드는 사람을 벗어나고 계속 나를 힘들고 아프게만 할 환경과 사람이라면 그걸 벗어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때를 노리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항상 그걸 염두에 두면서 사는 거예요. 난 이걸 벗어나서 이렇게 살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항상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취약하고 내가 힘들고 나와 안 맞고 나를 버겁게 하는 그 환경 속에 나를 항상 두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현 상태는 내가 기분이 좋을 수 없는 상태예요. 난 여기서 만족이란 걸 느낄 수 없고 안정과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얘기를 통해서 더 깊은 고민에 빠져보시고 더 깊은 스트레스를 받아보면서 화가 치밀어서 더 이상 이렇게는 안 산다 하면서 더 나은 포지션으로 더 좋은 환경으로 이동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더 의미 있는 만남으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